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년 동맹이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국가 안보의 근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어요. 2025년 초 워싱턴에서는 전례 없는 외교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철수가 승인되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25% 인상될 예정이었죠. CIA는 이런 압박이 한국을 91내 핵무장 가능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결정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우리는 왜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자문관 마이클 톰슨입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해 오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깊은 문화적 유대를 쌓아왔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국무부에서 경력을 시작했죠. 한국에서 3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어를 배웠고 한미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한국 관련 기밀 문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문서를 펼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는 초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오랜 경험에서 이것은 더 큰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최근에는 원자력 기술까지 급성장하며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급격한 관세 인상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현재 2배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모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이건 동맹이 아닌 거래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펜타곤의 지인 레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백악관의 직접 지시야. 국방부도 당황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접근법이 동맹 관계에 얼마나 해로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정보국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문건이 유출되었어요. 일본 방위성의 단일 전구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면서 충격에 빠졌죠. 계획은 명백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자국 방어의 후방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우리 정부와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배제한 채로 말입니다. NSC 비공개 회의에 초대받았을 때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명확히 말했죠. 백악관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강제하려 한다고요. 우리는 역사적 동맹을 돈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 몇몇 참석자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의회 연구소에 한미 관계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보고서는 경제 군사 압박이 양국 모두에게 최악의 카드라고 명시했어요. 미국은 아시아 내 영향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 접근성을 잃고 한국은 경제적 타격과
안보 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워싱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25년간 외교 일선에서 목격한 많은 도전 중에서도 이번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역사에 기반한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고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서둘러 상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룸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죠.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 철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충격으로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한반도 방공의 핵심 자산이었죠.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회의실 내부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런 중대한 결정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차관보는 눈을 피했죠. 대통령의 직접 지시입니다. 3개월 내에 철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반도 전체 방공망의 중추였습니다. PAC-3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스템 중 하나였죠. 특히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방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대체 전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차관보의 솔직한 답변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는 과거 주한미군 감축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절의 감축은 냉전 상황에서의 전략적 재조정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철수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문제 전문가인 사라 김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명확했어요. 이 철수는 한미 합동방어 계획의 근간을 흔들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체 전력 없이 진행된다면 서울의 방공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깁니다. 다음 날 청와대 안보실의 내부 문건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패트리어트 없는 서울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철수 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에게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장은 깊은 우려를 표했어요. 국방부에서 또 다른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패트리어트 부대가 이스라엘로 긴급 재배치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한 결정이었지만 시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배치가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어요. 펜타곤 내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력 집중을 본격화하고 있었고 이란 대응 작전이 이미 가동 중이었죠. 국방장관의 브리핑은 명확했어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국방부 전략기획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단기적 대응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중동에 장기적으로 재개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음 날 국방부 내부 보고서 사본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재개입이 동아시아 소외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동맹국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와 일본 방위성에서 연달아 우려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응은 격렬했죠. 패트리어트 철수에 이은 중동 재배치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청문회 요청이 제기되었어요. 우리는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백악관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녁 한국 대사와의 비공식 만찬에서 그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70년 가까이 함께 해온 동맹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방적 결정은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사의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국방부 내부 출처로부터 충격적인 문건이 유출되었습니다. 펜타곤 동아시아 전략지침 변경 초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재편을 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건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야. 저는 중얼거렸죠.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대 50%까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도 한반도 방어보다는 지역 전략 자산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펜타곤 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과 만났어요. 이 계획은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백악관은 이미 초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스스로 방어를 요구하는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문서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경제적, 기술적으로 자국 방어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은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안보 부담 전가의 논리로 활용하는 위험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오히려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군사력 배치를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언급했죠.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70년간 쌓아온 한반도 안보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방위비 압박과 패트리어트 철수 결정은
한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이 상황을 논의하며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아시아 담당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우리의 압박 전략과 맞물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외교 라인이 붕괴되면서 한국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 제니퍼 리가 경고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소식은 일본의 움직임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독자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 불안정에 대비한 미일, 양자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주말 CIA로부터 놀라운 분석 보고서가 공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3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번 안보 위기가 핵 개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막아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이 말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지원을 주장했지만 백악관과 무역대표부는 압박을 선호했어요. 특히 국가안보회의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녁, 한국 문제 전문가들과 조용한 만찬을 가졌어요. 대화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70년 동맹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죠. 그중 오랜 국무부 관료 출신인 로버트 킴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가치의 공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고립시키면 그 대가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설 것입니다.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보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새로운 방위 협력 구상을 제안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움직임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죠. 일본은 한국의 약화된 입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국무부 부차관보가 비공개 보고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과 외교라인 붕괴는 한국의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죠.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게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한국 없는 동아시아 방어 가능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펜타곤 관료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발언했어요. 그들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 주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미국에 역수출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66년 만에 이루어진 기술적 역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제는 미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였죠. 이 소식은 워싱턴에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보호국으로만 여겼던 인식에 균열이 생겼어요. 한국은 이제 일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가는 혁신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CEO들이 백악관에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우리는 기술적 우위를 위해 정치적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애플 CEO의 발언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동아시아 방어 전략 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병력 감축을 넘어 동맹의 본질적 성격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분열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일어났어요. 특히 초당파적 저항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행정부의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죠. 우리는 70년 동맹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 리처드 존슨의 발언은 강력했어요. 공화당 내부 균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국방비 삭감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해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했지만 많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 의회에서 급부상했습니다. 무관세 주둔비 전환 논의였죠. 이는 한국의 주둔비 부담 증가 대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와 원자력 기술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상무부 전 장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 데이비드 윌슨이 분석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포괄적인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코리어 프리 트레이드 앤드 시큐리티 액트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한미 관계를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안 초안은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백악관의 강한 반대와 일부 보수 의원들의 우려가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무역 보호주의 성향의 의원들은 관세 철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미 언론의 논조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독립된 전략적 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국가안보회의 내에서 대한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는 의회와 언론의 압력, 그리고 산업계의 우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완전한 철수는 아니었지만 이는 동아시아 방어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괌으로의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가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죠. 이 결정은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했어요.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미군 통합지휘 체계에 대한 일본 측의 불만이 표면화되었죠.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군사협력 회의에서 일본 방위상은 보다 독립적인 작전 권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독자방위 전략 문건 작성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죠.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소식은 미 국방부가 동아시아 이선 방어 전략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직접적인 방어 개입을 축소하고 일본과 괌을 중심으로 한 후방 방어선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냉전 이후 가장 근본적인 전략 변화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관 데이비드 스미스의 말에 무게가 실렸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는 일본 한국 분리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두 동맹국을 다른 전략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일본을 핵심 전진기지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버림받는 동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는 과도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죠. 의회에서는 이러한 전략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상원군사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의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셌죠.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 한국 정부가 조건부 동맹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성명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 의존을 지속할 수 없으며 향후 동맹 관계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한국 외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국 문제 전문가 앤드류 김의 분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 날 미 국방부는 일부 주한미군 부대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함의는 명백했죠.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를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개최했고 주제는 한국의 전략 자산이었어요.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핵기술, 에너지 산업,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적, 경제적 번영의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테슬라 CEO의 증언은 많은 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코리어 프리트레이드 앤드 싱유러티 액트의 의회 심의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법안은 여러 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되었고 백악관의 반대와 일부 보수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산업계와 안보 전문가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초당파적 협력으로 법안은 점차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법안은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보 협력의 틀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기여를 동맹 부담의 일부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접근법이었죠. 백악관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는 행정부 내에서도 접근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일부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악관 무역팀은 관세 철폐에 반대했고 국방부 일부에서는 안보 전략 변화에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기류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체리 블라썸이 피어나는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어요. 한미 관계는 근본적인 전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리어 프리 트레이드 앤드 시큐리티 액트의 통과로 양국 관계는 이제 경제와 안보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동맹 모델로 재편되고 있었죠. 우리는 70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과의 아침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편 일본의 독주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미국과의 독자적인 방위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미일 관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둘러싼 갈등과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었죠.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의 부메랑 효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일방적 접근법이 동맹국들의 태도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내부 메모는 상황을 명확히 요약했어요. 한편 미국의 중동 몰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펜타곤은 더 많은 자원을 중동에 투입하고 있었죠. 이는 필연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저하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핵기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죠. 이는 더 이상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보다 독자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국이 아닌 독립된 전략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었죠. 한국 대사의 연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동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접근법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는 한국에 대한 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보다 협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에너지,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 분야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워싱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외교 일선에서 경험한 많은 변화 중에서도 이번 한미 관계의 전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냉전 시대의 위계적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21세기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알 수 없는 말을 하지 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한국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 이런 나라였다니 실망이야. 네덜란드에서 살던 외국인이 한국에 빠지게 되어서 한국에서 몇 달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네덜란드 여성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네덜란드인 레오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사는 레오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멋진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수없이 보고 케이팝 음악을 들었는데 이제야 실제로 이곳에 왔으니까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높은 유리창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아직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캐러셀에서 가방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국장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가족이나 친구의 픽업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저를 만나 새 오피스텔로 가는데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 이름이 큰 글씨로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눈과 머리카락을 가진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수줍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티나라고 해요. 제가 기초적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몇 가지 문장을 익혔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 여전히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티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약간의 억양만 섞인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형진입니다. 오늘 적응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형진은 제 여행 가방을 손쉽게 들어주며 주차장으로 함께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경외감으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은 높은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공항 단지를 둘러싼 번잡한 거리와 고속도로에는 자동차와 버스가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형진은 저를 깨끗한 흰색 밴으로 안내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고기를 구운 것 같은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밴 안에는 장거리 여행 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배가 꾸르륵 거렸습니다. 배고프세요? 마르티나 형제는 벤의 시동을 걸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김밥과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걸 먹어요. 그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 가득 담긴 용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김에 싸서 한 입 크기로 잘라놓은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찹쌀 도너츠도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저는 이미 김밥 롤을 먹어치우며 외쳤습니다. 당근과 시금치로 살짝 단맛을 낸 밥에 중독성 있는 한 입 크기로 한 개씩 집어 먹었습니다. 찹쌀 도넛은 겉은 고소하고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어요. 요즘 네덜란드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김밥이 대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채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정말 건강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제 열정의 형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 최고예요. 그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저는 그냥 앉아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오피스텔 타워가 끝없이 뻗어 있는 듯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상점과 식당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은 밝은 네온 사인과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북부의 고즈넉한 마을과 시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서 짜릿할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서울을 떠올렸을 때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3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관악이라는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상점, 레스토랑, 노점상, 재래시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새로운 색과 냄새 소리를 모두 받아들이느라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나이 지긋한 여성이 길가에 작은 의자에 앉아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무언가를 굽고 있었습니다. 멋진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붐비는 인도를 따라 걸으며 헤드폰과 휴대폰에서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활기차고 혼란스러웠으며 제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형진은 한 자그마한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그는 그 탄탄한 팔로 제 여행 가방을 다시 힘겹게 잡았습니다. 양쪽에 문이 줄지어 있는 복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진은 저를 반쯤 내려가 있는 문으로 안내했고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제 새 집이었어요. 오피스텔 자체는 거대한 건물 규모에 비해 생각보다 작았지만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높은형 주방과 거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큰 창문으로 동네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옷장이 있는 넓은 침실과 심플한 욕실도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완벽했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밖에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활기찬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 적응했는지 확인한 후 형진은 다음 직장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며칠 동안 적응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새 오피스텔에서의 첫 며칠은 흥분과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는 바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란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과는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노점상에서 풍기는 냄새는 고소한 구운 고기, 매콤한 소스, 알싸한 발효향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맛있는 음식을 호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제잘거림, 지나가는 사람들의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 거리를 가득 채우는 소리의 교향곡에 이 모든 것이 더해져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동네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저는 바로 압도당했습니다. 인도는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점가에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직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화려한 간판이 번쩍거렸습니다. 상인들은 작은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해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찍어 먹는 떡볶이, 시럽이 뚝뚝 떨어지는 따끈한 꽃이 통통한 딸기가 가득 담긴 파란색 플라스틱 소쿠리와 온갖 간식과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더욱 어지러웠는데 특이한 머리띠를 하고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입은 10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운동화를 신은 채로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련된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지나가는 제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에 뺨이 달아오르고 갑자기 활기찬 분위기가 설렘보다는 두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통 한식을 맛보기 위해 몇 군데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저희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양꼬치 냄새가 나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작은 식당에서 플라스틱 메뉴판의 그림을 가리키며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빠르게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저에게 나가라고 격앙된 손짓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곳은 저처럼 어리숙한 외국인에게 익숙한 곳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신 패션을 뽐내는 학생들로 가득 찬 트렌디한 디저트 카페에 들어가 빙수 그릇을 파고들었습니다. 카운터에 주문하러 올라갔더니 한 점원이 억양이 심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그녀는 지루한 어조로 물으며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팥빙수 하나 주세요. 저는 진열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들어있어요? 빙수를 모르세요. 그녀는 제가 크게 화를 냈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빙수에 달콤한 토핑을 얹은 디저트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딱 좋겠네요. 점원은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고 제 계산을 받고 빙수 시럽이 묻은 팥기타 정체불명의 물건 몇 가지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수준 이하의 디저트를 저울질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따뜻한 환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가게 주인들은 저처럼 당황한 외국인에게 인내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큰 문화적 오류를 저지른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오피스텔 자체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벽이 얇아 주변 세대에서 나는 시끄러운 드라마 소리, 캐비닛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등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이 되면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듣던 한국이 맞는가 싶었어요. 제가 살던 네덜란드 시골에 있는 어린 시절 집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그리웠습니다. 점점 더 향수를 느끼며 뒤척이다 보니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환상적인 한국의 모습만 보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 온 것이 큰 실수였던 걸까요? 이상막한 현대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낯선 집밥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고향의 친숙한 어머니, 부엌 냄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네덜란드에서 몇 가지 식재료를 가져와서 저만의 편안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유난히 힘들었던 어느 날 아침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수포와 갓 구운 빵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늘과 육수 익힌 고기 냄새가 오피스텔 안을 가득 채우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향수병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복도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리자 현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문을 열었고 옆집에 사는 구부정한 어떤 할머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빨리 가라고 할머니는 내 얼굴에 뾰족한 손가락을 흔들며 소리쳤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내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저를 향해 가끔 고개를 흔들며 숨을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화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안이 되는 식사를 하고 앉아 있을 때 제 눈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환상의 고향이어야 할 이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에서 나는 너무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쯤 찾아올까? 아니면 나의 모든 코리안 드림은 현실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순진한 환상에 불과했던 걸까? 한국에 도착한 초기의 설렘을 대신해 서서히 밀려오는 실망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한국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고립된 곳이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울에 대한 외로움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저는 점점 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 장벽은 장복이나 심부름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생필품을 사러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는 낯선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곳곳에 간판과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모두 해독할 수 없는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저는 초록색 병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게 뭐죠? 카운터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소주를 몰라?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술이잖아. 바보야.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면서 다시 웃더군요. 뭘 더 물어봐야 할지 몰라 술병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기던 제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녀에게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나요? 잘 모르고 열심히 공부한 저의 노력이 정말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우습게 보였을까요? 저는 빈손으로 낙담한 채 가게를 나왔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서도 새로운 이웃들과는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웃을 존중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든 옆집 할머니는 제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화를 내며 공용 벽을 쿵쿵거리거나 이상한 한국말로 욕설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거나 신발을 신고 삐걱거리는 바닥을 걷거나 숨을 너무 크게 쉬는 등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 모욕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적대적인 눈빛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복도로 나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더 이상 바깥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지지 않자 저는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새 직장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문화적 혼란과 향수병의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진하게도 네덜란드에 있을 때처럼 재미있는 교육용 게임과 흥미로운 수업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벽에 화려한 포스터와 동기부여 문구 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삭막한 교실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활기찬 단어 스크램블 활동을 꺼내서 아이들을 팀으로 나누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 몇 분 만에 흥분된 수다와 움직임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팀의 편지를 훔치고 심지어는 방에 조각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예의 바르고 근면하고 얌전한 아이들의 행동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질서를 바로잡고 규칙을 적용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무시하거나 계속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제가 훈육하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고급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치면서
저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능하고 무능해서 간단한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걸까? 고향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저를 존중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저나 제가 가르치려는 교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동료 교사들은 제 멘붕의 동정심보다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청소년들이 직면한 치열한 경쟁 문화와 엄청난 압박감에 대해 직설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웠던 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까칠한 장 선생님은 저에게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약점도 보고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부드럽게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좀 더 가벼운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도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는 수업의 게임 만들기 활동 자유독서 시간을 더 많이 도입하고 행동에 대한 확고한 규칙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교실 환경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창의적 자유가 주어지자 실제로 영어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면 학원 밖에서의 제 개인 생활은 서울에 대한 낭만적인 비전에 비해 여전히 크게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웠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퇴근 후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동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낯선 언어와 광경, 소리 냄새에 흠뻑 젖는 것이었습니다. 빵집 이발소 구멍가게를 광고하는 간판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위기를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튀김 매연 노점상 카트에서 나오는 익어가는 과일, 냄새 등 공기 중에 짙게 배어있는 냄새는 모두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칠게 스타일링한 머리와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PC방 출입구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더운 여름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대화가 스쳐 지나갔고 항상 너무 빨라서 한두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활기차고 혼란스러우며 압도적인 감각의 과부하로 인해 아늑한 유럽에서 자란 저를 더욱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기 위해 화려한 K-드라마가 도시의 거리와 뒷골목을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쉬운 저녁 산책을 하던 중 한국에 온 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좁은 오피스텔 타워 사이에 또 다른 비좁은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9살쯤 되어 보이는 두 명의 여자아이가 4층 위 열린 창문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여운 잠옷을 맞춰 입고 창틀에 발을 올려놓고 세상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쾌한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고음의 사춘기의 감성이 살짝 가미되어 흔들렸습니다. 사춘기의 정점으로 성숙해가는 순수함의 결정체 같은 목소리였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단순한 장면은 자기 연민과 낯선 땅에서 느끼는 불안의 급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문화적 이질감의 이면에는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아이일 뿐이며 멜로디와 동행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제환멸을 초월한 무언가 말이죠.
저는 재활용품 더미와 매미 울음소리에 둘러싸인 골목길에 멈춰서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단 몇 분의 평온함과 연결에 취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노래를 멈추고 자신의 목소리가 저에게 준 정서적 안식을 깨닫지 못한 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면의 중요한 무언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계속 배우고 한국인의 삶에서 울림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 열심히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살아났죠. 그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환상적인 버전을 너무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한국은 깔끔하게 포장된 한국 드라마가 묘사하는 것처럼 단순화될 수 없는 곳이었죠. 제가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면 얕은 묘사를 넘어 훨씬 더 진정한 깊이와 뉘앙스를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순진한 장밋빛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환멸에 낙담하고 심지어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떨쳐버리고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변장된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가 한국 외국인 생활의 혹독한 현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체념하면서도 좀 더 진정성 있게 몰입하면 애초에 이 끝없이 매혹적인 문화에 이끌린 이유가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활력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어 앱을 다운로드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의사소통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할머니들을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동시에 내면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부심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캘리그라피, 스토리텔링 체험 활동 등을 포함시켰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처음의 저항과 문화적 충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아이의 환한 미소규를 내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줌마 향상된 제 언어 실력에 감탄하는 할아버지의 손바닥 등 작은 인간적 돌파구 하나하나가 저를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표면 아래 진짜 서울을 발견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영어 학원에서 한국인 동료와 마침내 인연을 맺었을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 학원에 입사한 발랄한 젊은 여성 지혜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소탈한 태도를 가진 지혜는 순식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다른 한국인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를 사교적으로 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하거나 주말 계획을 묻거나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지혜는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지혜의 소탈한 친근함이 놀라울 정도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토록 부족했던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환대와 친절함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지혜 씨의 영어 어휘력이 꽤 수준급이어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제가 처음 한국에 끌렸던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에 대해 굉장히 낭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제 팔을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드라마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고, 동시에 저의 순진함을 그렇게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지적해준 것에 안도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꽤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응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향수병 외로움 가는 곳마다 낯설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등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따뜻하고 수용적인 청중에게 병 속에 갇혀있던 불안과 취약성을 쏟아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조롱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혜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지혜는 저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마르티나, 하지만 당신의 경험이 서울이나 한국 문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신림 지역은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과 환대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죠. 지혜는 이어서 신림이 최근 몇 년 동안 저렴한 집값과 차이나타운형 자원에 대한 쉬운 접근성 덕분에 중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구와 소규모 사업체의 상당수가 한국 규범을 고수하기보다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상하고 어눌한 한국말을 하고 생김새도 좀 특이했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을 대표하지도 서울의 진정한 문화도 아닌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 대한 사람들의 무뚝뚝함과 인내심 부족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립된 커뮤니티의 무식한 침입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름다운 풍습과 한국인으로서의 따뜻한 정이 빛나는 멋진 지역이 정말 많아요. 지혜 씨는 이제야 깨달은 제 얼굴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초, 여의도, 성북 등 소중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동네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동네로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동네는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데요. 라고 그녀는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한옥에서 50년 넘게 살고 계세요. 재래 음식, 고즈넉한 공원과 풍경 등 제가 알고 사랑하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혜 씨가 묘사하는 감사와 새로운 열망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지혜 씨는 신림 지역이 제 인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들인 이유를 이해하는 듯 했지만 제 실망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그토록 기대하던 한국의 진짜 멋진 모습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혜와의 우정은 점점 더 활기차고 든든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관습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각계각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는 편안한 웃음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옥집 중앙 마당에서 사촌 고모, 조부모와 함께 작은 마루에 둘러앉아 명절 차례를 지내는 등 화기애애한 대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설명에서 찌개와 고기 구이의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네요. 나는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즐거움과 화려한 색채를 상상하며 외쳤다. 단팥, 앙금을 넣은 찹쌀떡을 먹으며 앉아있던 지혜 씨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라마만 보고 믿는 건 멍청한 거라고 저는 그녀에게서 대중문화 묘사에서 결코 전달할 수 없었던 한국의 예절, 정신 음식 및 기타 관습에 대한 매혹적인 뉘앙스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하고 이름 대신 존칭으로 부르는 뿌리 깊은 전통은 성인이 20대가 되어서도 깍듯이 예의를 지켰습니다. 주변이 고층 오피스텔이라 쇼핑 플라자가 뒤섞인 동네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가족의 단합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외곽 쪽에 중앙 마당이 있는 안쪽을 향한 직사각형으로 독창적으로 설계된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정말 좋았습니다. 마당은 우리 집의 심장과도 같아요 라고 그녀는 애정을 담아 설명합니다. 서울이 현대화되는 동안에도 조상들의 삶을 기리고 명절에도 많이 모이면서 우리는 전통을 지켜가고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인 셈이죠. 지혜 씨의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텔링 속에서 저는 무성한 녹음이 우거진 고요한 오아시스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 돌담이 늘어선 안뜰, 정원의 선율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한국의 깊이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K-팝과 드라마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국 문화의 피상적이고 화려한 면만을 긁어모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 저는 이제야 한국의 지속적인 영혼을 형성하는 진정성 있고 경건한 전통, 즉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질문에 지혜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준 후 다가오는 초가을 한가위 축제에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한번 놀러와요. 그럼 정말 좋죠. 저는 지혜 씨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에 부풀어 점점 더 설레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초석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 드라마가 제공하지 못했던 한국인의 삶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꿔왔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같이 자신의 유산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새 친구의 눈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오자 지혜는 제가 무심한 관광객처럼 실수하지 않고 정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축제 전통과 에티켓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야외용 신발 벗기, 인사로 큰절하기, 세대 간 공동활동으로 함께 음식 준비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처음엔 낯설고 외국인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정신적 중요성, 새로움, 조상에 대한 감사 표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대중문화적 기대를 투사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모든 관습과 뉘앙스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절대적인 참여와 진정한 몰입에 전념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상서로운 한가위 축제 주말이 다가오자 몇 달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경이로움이 다시금 저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혜를 알게 된 후 더 깊은 시각과 이해가 바탕이 된 열정이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라는 세단을 타고 학원에서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다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번화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달리는 동안 지혜는 아버지와 빠른 한국말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직 모든 단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가족적인 친밀감과 대화의 리듬이 음악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신림의 콘크리트 오피스텔 협곡은 깨끗한 연립주택과 울창한 도시, 숲으로 가득한 고풍스러운 저층 동네로 바뀌었고, 이제 막 가을색이 물들기 시작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거리에는 독립적인 상점 베이커리 카페가 줄지어 있었는데, 제가 체념한 듯한 체인점과 네온 사인의 음산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현대식 주택 두 채 사이에 자리 잡은 멋진 한옥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지혜 씨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저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통 기와 지붕의 우아한 성과 정교한 목조 조각, 그리고 H자형 배치의 중심에 있는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마당 정원을 보니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 씨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인사말을 건넸습니다.